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고성에 있는 사찰에 집거 중이던 민주당이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벌였다고 하기도 하고 성과가 없다고도 하는데 그 전에요. 아무래도 사정을 좀 알 것 같은 장성철 소장한테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전국의 사찰을 삥 돌았나요? 고성까지 갔으면? 보통 한 9군데 돌았다. 9군데요? 9군데가 10대인가 이렇게 돌았고요. 그 아버님 그 49제 때문에 그 울지는 그것 때문에 가셨고 네.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그동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못 찾아뵌 분들이 계시는 그런 사찰에 사찰도? 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찾아뵙지 못한 분들을 좀 찾아뵌 그런 코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8일 정도 됐나요? 그동안에? 그렇죠. 네. 거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9개 사찰을 돌았다. 네, 네. 강행군을 했네요. 네. 어제 만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쇼죠. 쇼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설득을 했어. 그랬는데 통합당에서는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상임위 구성도 안 되고 국회가 파행인 것은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탓이야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럼 그 쇼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역할은 뭡니까? 사실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번 언론에 노출된 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조계종의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위치를 파악을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실망감 표현을 하더라고요. 쇼라고 평가하시네요. 뭐 쇼라고 하더라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간 것은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밝히시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성의를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너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계속 저는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당이 예컨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고, 야당도 너무 이렇게 협상이 임하지 않고서 계속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이건 뭐 국정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양쪽 다 저는 부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표시하네요. 네. 쇼라기보다는. 명분 쌓기죠. 이게 어쨌든 실질적인 협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자가 약자한테 양보를 해야지. 줄 거 없이 그냥 갔기 때문에 쇼다. 네, 그냥 무작정 7개 가져가. 법사위원장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협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일 금요일 날 본회의 때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쇼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협상할 겁니다. 물밑에서 협상할 거라고 보여지고. 여지도 있다.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극적인 타결도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물론 18개를 다 가져가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요.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미 본회의까지 해서 물론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주영 원내대표 좀 논의하시고 또 제안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1대 국회 열리고부터 주호영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치권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주호영 원내대표 최근에 집거 이르기까지. 저는 주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칩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심을 묻겠다고 하는 그 칩거 자체가 저는 재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어쨌든 이제 여당이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통합당 내부에서. 그럼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직을 가지고서 어쨌든 원내를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칩거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갔어요. 그 말은 재심을 묻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당 분위기를 보면 뭐 비대위원장도 직접 찾아가 설득을 했었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칩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물론 외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인의 재심을 묻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 칩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법사위원장이나 당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심을 묻고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고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적절한 어떤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틀어 보면은요. 비틀어 보면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심은 안 했었는데 오늘 페북에 글을 쓰신 걸 보니까 상당히 비장해요. 그리고 나라 걱정, 안보 걱정, 외교 걱정, 당 걱정, 보수 우파 걱정, 어마어마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고 내일 신임을 재신임을 받으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다짐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번 기회를 이제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의 지도자로 점핑하기 위한 하나의 점프대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원내가 아니라 당 전체의 대표까지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고요. 그때쯤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납니다. 전당대회 열어서 다른 꿈, 당대표의 꿈을 꿀 수도 있다. 좀 약간 오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들은 좀 오버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오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으로서는 그런 뜻도 있는, 전략도 있는 것 같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의 이제 회동, 뭐 여당 쪽에서는 단판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뭐 결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 가져가라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과도한 벼랑 끝 요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뒷부분에 더 무게를 주고 싶어요. 과도한 벼랑 끝 요구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원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아직도 불만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강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 협상에서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예컨대 정말 안 돼서 18개 상임위원석을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거기서 아직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도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지하게 대화하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양쪽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눈도 있지 않겠어요? 계속 저렇게 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끌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 기한 절반씩 나눠가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그런 같고.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를 하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협상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한 요구가 아니라 벼랑 끝 전술적인 의미 강하다라고 보네요. 저는 그런 행동은요, 그것은 협상과 협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흥정입니다. 나쁜 국회의 관례를 만드는 겁니다. 왜 1년마다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분담하기로 한 거. 네, 왜 예결위 추경 처리한 다음에 7개의 상임위원장은 왜 사퇴를 하고 통합당한테 밀어주려고 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사안과 관련이 어쩌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예. 방통위원을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당은 일주일간 공고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를 네. 지금 공모를 받았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어제 5시에, 오후 5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5시, 그러니까 48시간 정도 되죠.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요. 네. 이틀 동안만 공모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누구를 이미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왜 의심을 받을 갑자기 수 근데 있거든요. 방통위원 이쪽에 관심이 생기세요? 이렇게,
방통위원은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을 왜 그렇게 졸속적으로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공모를 하냐고요. 아하. 이런 부분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문제 국회 있는 운영이든 부분이었다. 당 운영이든 간에 좀 민주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방통위원 얘기 나오니까 그쪽 분야 전공이시고 조금 사안을 많이 아실 건데. 예, 저도 일단 장승현 수장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모기간이 좀 짧아요. 48시간에 그것도 어제 오후 5시에 공고를 냈고 또 예전에 이게 3년 전에 이제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공모 절차를 보면 제출하는 서류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 텐데 아하. 그런 부분들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약간 좀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형식적인 절차의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누군가를 이렇게 내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건 저도 비판이 봤습니다.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오후 5시에 그 공고를 올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예. 진정성은 없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 정도 짚고요. 예. 네,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가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첫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상임위 어떻게- 차원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저렇게 여야가 모여서 걱정을 하는 모습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안심을 주는 겁니다. 북한에서 어쨌든 오늘은 뭐 확성기도 좀 철회하고 여러 가지 대남 도발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머리부터 맞댔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영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무릎까지 맞대면서 나라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선 수장이 얘기했듯이 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국민들이 원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물론 원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다 떠나서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뭐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또 동의도 해주고 아니면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우리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남북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머리를 맞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다시 대남 확성기 재설치 이틀 만인가요? 다시 철거하는 작업하는가 뭔가 변화가 지금 있는데 네. 뭐 강원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반응을 보고 또 새로운 전략을 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강원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미 계획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여정을 일정 부분 좀 내세워서 당과 정을, 그러니까 군 분야와 그다음에 당,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강성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고 뒤에 김정은이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군사적 행동을 일단 철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김정은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하다가 본인이 일정 부분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내면서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요, 김정은이 전면에 처음부터 나왔다고 하면요, 이런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김정은이 뒤에 있었으니까 김여정을 내세워서 일단 최대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협상의 여지를 두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의도되지 않은 당혹함 속에서 내려진 급박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반응을 보고 지금 상황에 따른 대처다. 네, 왜냐면은요, 지난주에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후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고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남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조롱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에서 전략자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든지 B2
B2B라든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주변으로. 그런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장 소장은 최근의 상황도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견해 같네요. 그러니까 대화와 뭐 협상, 타협, 평화를 위해서는요 참을 수는 있죠. 근데 금도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라 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효과가 저는 발휘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철저하게 계산된 북한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장 소장은 그렇게 분석하시지만 저는 시나리오를 이미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오거나 상관없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정한 순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역할 분담도 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지적해 드렸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면 김정은이 나와서 얘기했어야 돼요. 또는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김여정이 나온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건 결국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여지를 남겨두고서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쭉 진행해 간다. 그리고 본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그 강원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북한이 맞대응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럼요.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을 경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토라든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입했을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그건 윤도한 수석이 얘기했던 거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북한이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도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볼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 듣고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본인 기분 나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되 만약에 군사적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는 2배, 3배로 대갚아주는 그런 행동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옆집에 정말 좀 못된 동생이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욕만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내려준 아주 귀중한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 부셨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해요. 참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내가 직접 너를 혼내주겠다라고 강하게 하면은 그쪽에서 아이 그래 형님 저기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강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계속 저쪽에서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우리 처음 예상했잖아요.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나만의 강공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둘이 의견 합치했습니까?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체제 결속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와 미국이 강공 모습을 보고 일단은 꼬랑지를 내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뭐 좀 정치권 내부 좀 돌아가 보죠. 주제를 바꿔서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에 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들, 사실상 뭐 사퇴 요구한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이 용어를 써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두고 나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것이지만 계속 그런 입장이다. 또 더구나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유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 행보는 어떻게 지금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두라는 거죠. 당신들 그만두든가 아니면 발언을 그만두라는 겁니까? 윤 총장 그만두라는 겁니까? 윤 총장 그만둬라. 윤 총장이요? 아니면은 우리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수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총장 공박하라고 열리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찬 대표 레임덕이거나 아니면 짜고 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흔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한 압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안 해야 돼요. 또 이해찬 그 대표의 말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검찰 개혁에도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요. 검찰 개혁이
이게 윤석열 총장 거취와 연관된 것처럼 연결이 돼버려요. 그럼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건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는 그냥 놔두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나쁜 짓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그럼 책임지고 나가겠죠. 그 문제를 자꾸 흔들수록 원래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책임 소재와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붙여놓으면 붙여놓을수록 통합당이 공격할 수 있는 또 지점이 되는 것이고 야당이 이것 때문에 결국 검찰 개혁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개인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받았을 때는 이건 민주당 의견으로 또 받아 쓰잖아요. 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빨리 국회 열자고 하더니 권력 다툼, 정치 게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특히 나오고 이런 있는데요. 윤 총장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네, 네. 예,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윤 총장 관련해서는요. 그냥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럼 보장된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 관련해서 옆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 책임지겠죠. 그것만 책임 안 진다면 그건 문제라고 보이지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윤 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물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이슈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야당이 이걸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주는 것 자체가 일하는 국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당과 함께 가면서 협상하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고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 문제대로 얘기하면 되는 그런데 겁니다. 검찰 개혁의 주 상임인 법사위에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리 개인의 의견을 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전체 의견으로 이게 비화가 되고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쓰고 여론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배제한 채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의 개인의 뭐 어떤 절차나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법사위 그거 하는 거니까요. 견제하고 검찰이든 법무부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다 하셔가지고 솔직히 네, 드릴 말씀이 하십시오, 없는데 그럼. 네. 아니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언론도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은 검찰총장 뉴스엔도 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언론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총장을 지금 그만 중도 사퇴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예, 여론조사 아이템을 왜 삼느냐. 예, 그거는요 결국에는 여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에 이용당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도 이러면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정말 우리나라 법제사법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느냐 감시해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감시해야 될 언론이 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국민들한테 이런 여론 재판을 합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 사임 여부 관련의 여론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하시네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 여론조사는 사실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걸 묻는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런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사퇴하드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뭐 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결정한 문제가 좋은 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물러나야 된다 아니 뭐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은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요.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논란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과 여당의 법사위원들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했고요. 이러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라는 단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아라 만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법사위원들 중에 몇 분들이 아마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뭐 개인적 의견으로 저도 치부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방조했잖아요. 누가?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요. 자, 저기 의원 이거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야라고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성수 수장이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막는 것도 사실은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요. 약간의 이견과 대부분의 공감으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또 이견이 둘이 붙네요. 네. 논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